남편이 또다시 이혼하자고 했다. 나는 죽을 끓이던 불을 껐다. 그래, 이혼해. 구청에서 나온 뒤 그가 앞으로 친구로 지낼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 난 뒤돌아보지 않아. 우리 이혼하자. 박준호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막 끓는 물에 쌀을 붓고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주려고 나는 그를 등진 채 국자를 든 손을 허공에 멈췄다. 물방울 하나가 국자 손잡이를 타고 흘러내려 내 손등을 데웠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죽였다. 세연아, 이번엔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내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 권태로움이 묻어 있었다. 이렇게 시간 끄는 거 의미 없어. 우리 둘 다에게 안 좋아.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바라봤다. 박준호는 내가 지난주에 막 다려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다. 넥타이는 작년에 내가 그의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짙은 남색에 보일 듯 말 듯한 무늬가 있는.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날 그는 전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도와줄 일이 있다며 급하게 나갔으니까. 나 혼자 식어버린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에 남겨두고 이번이 몇 번째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평온하게 들렸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볼 줄은 몰랐다는 듯이. 세 번째, 내가 대신 대답했다. 결혼 5년 동안 당신은 3번 이혼을 요구했어. 첫 번째는 당신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짐이 된다고 했지. 두 번째는 어머님이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맞춰볼까? 또 그 여자 때문이야?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을 꾹 다문 모양이 전곡을 찔렸을 때 나오는 그의 버릇이었다.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어. 그는 말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운 웃음이었다. 5년. 나는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그의 창업을 도왔고 그가 실패했을 땐 내 적금으로 빚을 갚았다. 아이 문제로 그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고군분투했다. 심지어 그가 전 여자친구 때문에 약속을 어길 때마다 그를 위해 변명거리를 찾아 나 자신을 설득했다. 그런데 그는 3번의 이혼 요구로 내게 보답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쌀의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예전엔 이 냄새를 가장 좋아했다. 따뜻하고 집 같은 냄새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역겨울 뿐이다. 좋아. 내가 말했다. 뭐라고? 그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좋다고. 나는 손을 뻗어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파란 불꽃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마치 내 마음속 마지막 기대처럼 이혼하자고. 이번에는 박준호가 멍해질 차례였다. 그는 아마 내가 지난 2번처럼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지. 왜냐고 묻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 애쓸 거라고. 지난 2번. 나는 정말 그랬다. 개처럼 비굴하게. 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나는 앞치마를 풀어 조리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구청 문 열었겠네. 신분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당신은 지금 가서 서류 챙겨. 난 옷 갈아입고 올게. 30분 뒤에 출발하자. 나는 부엌을 걸어 나왔다. 그의 곁을 지날 때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월급으로 사준 브랜드가 아니었다. 더 비싼 그의 전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던 브랜드. 참 재미있지. 그는 향수까지 바꿨는데 나는 여기서 죽이나 끓이고 있었다니. 이세연, 너 충동적으로 이러지 마.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우리 제대로 얘기 좀. 무슨 얘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큰 힘이었다. 내가 지난달에 왜 외박했는지? 내 핸드폰에 지우지 못한 그 메시지들은 뭔지? 아니면 어제 어머님이 전화해서 내가 애도 못 낳는다고 소리 지른 거? 박준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빨개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아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사실은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받은 듯했다.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마음을 돌리기를, 누가 정말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인지 깨닫기를. 나는 5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세 번째 이혼 요구를 받았다. 난 옷 갈아입을게. 당신은 서류나 챙겨.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옷장 속 내 옷은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전부 그의 옷이었다. 나는 아무렇게나 흰 셔츠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3년 전 내 돈으로 산 옷이었다. 박준호와 사귄 후 그는 항상 내 옷차림을 지적했다. 여자답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치마와 하이힐을 사고 화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저 그가 한 번이라도 더 나를 봐주길 바라서. 거울 속의 여자는 30살. 눈가에는 벌써 잔주름이 보였다. 그의 식단을 챙기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여서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은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 자신도 낯설 정도로. 세연아. 박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복잡한 표정으로. 너 정말 괜찮겠어?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야. 나는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었다. 깔끔하게. 난 동의했고, 그럼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 좀 진정하고. 뭘 진정해? 나는 그를 마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박준호,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줬어. 네가 처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난 밤새 울었어. 다음날 눈이 부어서 뜨지도 못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내 아침밥을 차렸지. 내 사업이 망했을 땐 내 모든 적금을 깨서 빚을 갚아줬어.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스에서 졸다가 종점까지 간 적도 있어. 네가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임신 준비를 시작했지. 근데 내 엄마는 내 나이가 많아서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고, 넌 그 옆에서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어.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 이 5년 동안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거리였다. 두 번째 이혼하자고 했을 땐 내 엄마가 죽겠다고 난리를 쳤지.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 노력하겠다고. 몸 관리 잘하겠다고. 넌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지. 마치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몸엔 문제가 없으니 너도 검사 받아보라고 했어. 넌 내게 대뜸 화를 냈지. 내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박준호의 목울대가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려다 결국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몸에선 그 여자 향수 냄새가 나. 아주 비싼 거. 지난주에 내가 새 향수 사달라고 했을 때 돈 없다고 했잖아. 근데 转眼就买了他喜欢的牌子. 박준호, 나 바보 아니야. 그냥 한때 널 아주 많이 사랑했을 뿐이야. 이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다. 무거운 무언가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다. 가자.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나는 가방을 들고 먼저 침실을 나섰다. 식당을 지날 때 식탁 위에 놓인 식어버린 전복죽이 보였다. 뽀얀 죽 위로 얇은 막이 생겨 있었다. 마치 우리의 결혼처럼 한때는 뜨거웠지만 결국 차갑게 식어 굳어버린. 세연아. 뒤에서 박준호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구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가 운전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거리를 바라봤다. 우리가 수없이 오갔던 이 길을 오늘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핸드폰이 진동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나는 무음으로 바꾸고 받지 않았다. 우리 엄마야. 박준호가 말했다. 곧 아니게 될 거야. 내가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청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금방 서류를 처리했다.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다.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두 분 정말 결정하신 건가요? 네. 박준호보다 내가 먼저 대답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도장이 찍혔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10분 만에 끝났다. 구청을 나올 때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손으로 햇빛을 가렸다. 박준호가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세연아.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앞으로 친구로 지낼 수는 있을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연애부터 결혼까지 내 가장 좋은 청춘을 다 바쳤던 남자. 지금 그는 햇살 아래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 줄은 몰랐다는 듯이 나는 아주 오래전 그가 처음 내게 청혼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햇살 아래였다. 그는 평생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내 목소리가 선명하고 단호하게 들렸다. 난 뒤돌아보지 않아. 말을 마친 나는 길가로 걸어가 택시를 잡았다. 잠깐만. 박준호가 따라왔다. 어디가? 내가 태워다 줄게. 됐어. 나는 차 문을 열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봤다. 박준호,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내 진정한 사랑이랑 행복하길 바라. 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그 여자가 돈 때문에 널 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을 테니까. 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기사님께 친구 집 주소를 말하고 차 문을 닫았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 속 박준호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전부 그와 그의 가족들이 보낸 전화와 메시지였다. 나는 하나씩 쓰레기 파일을 삭제하듯 차단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절친 다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했어. 데리러 와. 술 사줘. 3초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내 고막을 찢을 뻔했다. 이세연, 너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딱 30분만 기다려. 오늘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야. 전화를 끊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다 보니 눈물이 흘렀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웃음은 더욱 환해졌다. 기사님, 혹시 이 근처에서 제일 비싼 바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한번 제대로 마셔보고 싶어서요. 차가 다은이네 집 앞에 멈췄다. 나는 돈을 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다리가 약간 풀렸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인지 아침을 굶어서인지 모르겠다. 세연아. 다은이가 슬리퍼 차림으로 건물에서 뛰쳐나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너 진짜 이혼했어? 거짓말 아니지? 진짜야. 나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서류의 초록색 도장이 눈에 시렸다. 다은이가 서류를 낚아채 앞뒤로 살펴보며 혀를 찼다. 이 색깔 괜찮네. 너랑 잘 어울려. 가자. 가자. 올라가서 내가 환영 파티 준비했어. 환영 파티라고 했지만 사실은 배달 온 떡볶이와 순대였다. 다은이가 새들어 사는 오피스텔은 작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우리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다. 나는 중앙에 있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대학교 졸업식 날, 나와 다은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때의 나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뭘 봐, 빨리 앉아. 다은이가 나를 소파에 앉히고 맥주 2캔을 땄다. 축하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다시 싱글이 된 걸.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내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깨달았다. 단숨에 반 이상을 마셨다. 천천히 마셔. 다은이가 내 등을 두드렸다.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박준호 그 자식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야?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난 뒤돌아보지 않아라고 말했던 부분에서는 다은이가 책상을 치며 외쳤다. 멋지다. 바로 그 말이야. 오늘 이건 내가 쏜다. 원래 네가 시킨 배달이잖아. 내가 핀잔을 주자. 그녀는 그거랑은 다르지. 이건 내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파티라고. 라며 맥주 1캔을 더 땄다. 솔직히 난 너랑 박준호가 오래 못 갈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최악이고 남편은 마마보이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전 여친까지. 내 결혼 생활은 무슨 막장 드라마 같았다고.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지난 5년간 나는 시댁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살았다. 시어머니는 내 평범한 집안을 무시했고 내 나이가 많다고 타박했으며 현명하지 못하다고 아들보다 돈을 못 번다고 비난했다. 아들 창업 자금의 절반을 내가 댔는데도 말이다. 박준호는 그는 항상 우리 엄마도 힘들어와 네가 좀 참아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내가 승진을 포기했을 때 그는 앞으로 내가 먹여 살릴게 라고 했다. 내 적금을 깨서 그의 빚을 갚아줬을 때는 나중에 2배로 갚을게 라고 했다.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몰래 울고 있을 때는 엄마도 나이 드셔서 그래. 내가 좀 이해해드려 라고 했다. 결과는 빚을 다 갚고 회사가 안정되자 그는 나를 귀찮아하기 시작했다. 아, 맞다. 핸드폰 좀 봐봐. 다은이가 갑자기 말했다. 내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 전화가 나한테까지 왔어. 그제야 핸드폰을 켰다. 맙소사.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20여 개. 박준호 엄마의 메시지는 질문에서 분노로, 그리고 가식적인 화해의 권유로 바뀌어 있었다. 이세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혼을 이렇게 해?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똑똑히 들어.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너 같은 30 먹은 여자는 아무도 안 데려가.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그럼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세연아, 어미가 네가 화난 건 알지만 결혼이 장난이니? 준호게도 그냥 한순간 실수한 거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정말 문자 그대로 웃겼다. 그녀는 아직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다. 나는 다은이에게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이 5년 동안 나는 시댁의 가정부 겸 현금 인출기였어. 아들은 필요할 때만 날 찾고 필요 없을 땐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했지. 이제 이혼하니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드네. 차단해. 싹 다 차단해. 다은이가 내 핸드폰을 빼앗아 능숙하게 조작했다. 전 남편, 전 시어머니, 전 시누이, 또 누구? 한꺼번에 처리해줄게. 그 집 친척들도. 내가 덧붙였다. 가족 모임 때마다 나를 안주 삼아 씹어대던 그 인간들 전부. 오케이. 다은이가 모두를 차단하는 동안 나는 카카오톡을 열었다. 예상대로 친구 목록이 난리였다. 박준호의 사촌 동생은 비꼬는 듯한 상태의 메시지를 올려놨다. 어떤 사람들은 참복에 겨운 줄 몰라. 우리 오빠처럼 좋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고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아래에는 친척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맞아 맞아. 우리 준호가 얼마나 대단한데. 잘 헤어졌어. 준호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세연이 걔. 평소엔 조용하더니 생각보다 독하네. 나는 혈압이 올랐지만 예전처럼 참지 않았다. 바로 댓글을 달았다. 그렇게 좋으면 네가 결혼하지 그래? 전송. 그리고 친구 삭제. 속이 다 시원했다. 이어서 전 시어머니가 올린 카카오 스토리도 보였다. 요즘 젊은 것들은 툭하면 이혼이야.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지.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에휴. 아래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남기고 있었다. 그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 내 아들처럼 잘난 애가 어딜 가서 여자를 못 구하겠어. 또 신트루즈 하이드루디 가오자이. 나는 그걸 캡처해서 내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 5년의 결혼 생활, 오늘로 끝. 어떤 사람들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헌신이 꼭 보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며 선량함이 항상 존중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하늘은 높고 바다는 넓으니 각자 갈 길 갑시다. P.S. 관련된 모든 분들 차단했으니 연락사절. 사진은 이혼 서류 사진과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눈이 반짝이던 내 사진을 첨부했다. 스토리를 올리고 나는 핸드폰을 던져두고 계속 떡볶이를 먹었다. 걔들이 보면 어쩌려고? 다은이가 물었다. 뭘 어째? 다 차단했는데. 보라고 올린 거야. 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 정도 화풀이는 해야지. 말이 끝나자마자 다은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가 액정을 보더니 내게 말했다. 내 전 남편인데? 스피커폰으로 받을게. 다은이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박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은아, 세연이, 너랑 같이 있니?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차단했어. 이니까 쉬마라. 아민거 스린도 세른단. 응. 같이 떡볶이 먹고 있는데 다은이가 일부러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것처럼 웅얼거렸다. 전화 좀 바꿔줘. 할 말이 있어. 나는 다은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받기 싫대. 다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준호, 너희 이제 이혼했는데 무슨 전화를 해? 설마 후회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박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그냥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어서. 아주 괜찮아. 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너랑 있을 때보다 100배는 더. 박준호,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앞으로 나 방해하지 말고 내 가족들도 나한테 연락하지 못하게 해. 끊어. 세연아, 잠깐만. 그가 급하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다은이에게 전화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통화가 끝나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이야, 이세연, 깡다고 있는데? 다은이가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근데 솔직히 너 정말 후회 안 해? 그래도 5년인데. 무엇이, 아이게, 웨이, 메이. 나는 끓고 있는 떡볶이의 빨간 국물을 보며 미처 다 끓이지 못한 전복죽을 떠올렸다. 뭘 후회해? 내가 말했다. 더 일찍 이혼하지 못한 걸 후회하지. 다은이가 크게 웃으며 맥주 한 캔을 더 땄다.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건배, 건배. 그날 밤 우리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마지막에 내가 변기를 붙잡고 정신없이 토했던 것만 기억난다. 다은이가 옆에서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토해, 다 토해내. 5년 동안 쌓인 서름 전부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토하고 나서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은이에게 문득 물었다. 나 정말 바보 같았지?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잖아. 조금 바보 같긴 했지. 다은이도 내 옆에 앉았다. 근데 젊었을 때 바보짓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깨어났다는 거지. 그래, 깨어났다. 5년의 긴 꿈에서 마침내 대가는 혹독했지만 평생 꿈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햇살과 숙취로 인한 두통에 동시에 잠에서 깼다. 다은이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 오늘 푹 쉬고 저녁에 언니가 신나게 놀아줄게. 나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핸드폰을 켰다. 카카오 스토리에 99+ 알림이 떠 있었다. 어젯밤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이 폭주했다. 대학 동기, 전 직장 동료,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까지 댓글을 남겼다. 해방 축하. 세연아, 드디어 결심했구나. 언니 멋져요. 다시 시작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몇몇 공통 친구들은 박준호네 친척들이 길길이 날뛰며 내가 일부러 망신을 줬다고 난리라는 댓글도 남겼다. 나는 웃으며 댓글들을 보다가 다른 사람 계정으로 남긴 박준호 엄마의 댓글을 발견했다. 이세연, 너 정말 철딱선이 없구나. 당장 그 글 내리고 우리 집에 와서 사과해. 나는 답글을 달았다. 누구세요?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그리고 그 계정도 차단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은행 문자였다.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재산 분할 금액이었다. 박준호도 양심은 있었는지 내가 예전에 투자했던 돈에 2천만 원을 더 얹어 보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했다. 나는 예전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님, 저 이세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자리 아직 사람 구하고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전 상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대리, 드디어 마음 정했구나. 당연히 비어있지.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겠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좋아. 내가 바로 인사팀에 얘기해 놓을게. 나는 박준호와 찍었던 모든 사진을 꺼냈다. 대학 시절 풋풋했던 우리, 결혼식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나, 신혼여행에서 다른 곳을 보고 있던 그의 옆모습,
사진 한 장 한 장이 사랑이 어떻게 식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모두 상자에 던져 넣었다.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결혼 서약서였다.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는 경건하기까지 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나는 보다가 웃었고 웃다가 울었다. 아직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이 글을 썼던 나 자신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았던 핸드폰 진동이 내 감상을 끊었다. 전 상사인 김 부장님의 메시지였다. 계약서 메일로 보냈어. 대우는 전에 말했던 대로고 추가로 프로젝트 인센티브도 정취했어. 월요일에 봐. 팀원들이 다들 기다리고 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In 유랑뜨뉴, I have 우데이도 모르난 난. 메신저를 닫고 컴퓨터를 켰다. 이력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5년간의 주부 생활은 내 경력에 커다란 공백을 남겼다. 하지만 괜찮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이력서를 수정하고 있는데 다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 7시 늘 가던 데서 봐. 내가 친구 몇 명 소개해 줄게. 다들 능력 있는 싱글녀들이야. 우리 이혼 여성 부활 협회나 만들자. 이름이 그게 뭐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정했어. 예쁘게 하고 나와. 그놈들 눈이 멀어버리게.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다. 대부분 박준호가 좋아하던 단아한 스타일의 옷들이었다. 그는 이런 옷이 여자답다고 했다. 나는 이 옷들을 전부 침대 위로 던져버렸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찾아냈다. 대학 시절 내가 가장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다. 옷을 입자 거울 속에 내가 몇 살은 젊어 보였다. 나는 머리를 높게 묶고 옅은 화장을 한 뒤 박준호가 너무 튄다고 싫어하던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나였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닌 이세연. 저녁 7시. 나는 다은이와 약속한 바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녀가 보였다. 옆에는 세련된 차림의 여자 2명이 앉아 있었다. 자자, 소개해 줄게. 다은이가 신나게 나를 끌어당겼다. 여기는 최수정 변호사, 이혼 전문이야. 여기는 박지현, 구독자 100만 명인 유튜버. 내 절친들이자 내 새로운 동지들이야.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웃었다. 다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잘했어요. 법률 상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박지연은 나를 와락 껴안았다. 언니, 싱글 귀족 클럽에 온 걸 환영해요. 앞으로 내가 팍팍 밀어줄게요. 우리가 막 자리에 앉아 술을 시켰을 때 바의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박준호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의 전 여자친구 최유라가 있었다. 젠장,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다은이가 나지막이 욕을 했다.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박준호가 나를 발견했다.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고 발걸음도 멈췄다. 최유라가 그의 시선을 따라 이쪽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박준호의 팔짱을 더 꽉 꼈다. 세연아, 자리 옮길까? 최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나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우리가 왜 피해요?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놀랍게도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다. 최유라가 그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세연아, 너도 여기 있었네. 그가 테이블 옆에 서서 어색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그냥 어제 일은 사과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어. 박준호 씨,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우린 이미 이혼했어요. 저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최 변호사가 사실을 확인시켜 주듯 말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이세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재산 분할에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 명함입니다. 그녀는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전문적인 태도로 명함을 내밀었다. 박준호는 명함을 받지 않고 나만 쳐다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세연아,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혼했다고 꼭 원수처럼 지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오호. 박지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새 애인 데리고 전처 앞에 나타나서 원수처럼 지내기 싫다고요? 기술이 아주 현란하시네. 최유라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다가왔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준호 씨는 좋은 마음으로 인사하러 온 건데 다들 왜 그렇게 삐딱하게 말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다은이가 일어섰다. 키에서부터 최유라를 압도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그쪽이야말로 남의 가정에 끼어들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나 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최유라의 얼굴이 변했다. 나랑 준호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나와 박준호가 아직 이혼도 하기 전에 두 분은 진심으로 사랑하셨다? 그럼 박준호 씨는 정말 대단한 순정남이네. 나한테는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랑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니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미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박준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세연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누가 뭘 어쨌다고. 나는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박준호, 우린 이혼했어. 난 내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왔고 넌 내 새 애인이랑 데이트하러 왔고 서로 상관없는 사이야. 먼저 와서 아는 척한 건 당신이잖아. 최유라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박준호가 그녀를 막았다. 유라야, 그만 가자. 왜 우리가 가? 최유라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난 여기 있을 거야. 어디 한번 보자고. 버림받은 아줌마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기세등등한지. 아줌마? 박지연이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최유라를 향해 들었다. 아가씨, 방금 하신 말 제가 녹화했거든요. 제 100만 구독자 앞에서 누가 진짜 아줌마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당신이 어떻게 남의 가정을 파탄냈는지도 같이 얘기하고. 최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박준호 뒤로 숨었다. 박준호가 심호흡을 하고 나를 바라봤다. 눈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세연아, 미안하다. 우리 이만 갈게. 너, 몸 조심해. 듀산, 그는 최유라를 끌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이 꼭 도망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사라지자 바하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옆 테이블의 한 아주머니가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아가씨, 잘했어. 그런 쓰레기는 빨리 버리는 게 상책이야. 나는 자리에 앉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흥분해서였다. 속 시원하지? 다은이가 내 어깨를 감쌌다. 응.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웃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은 처음이야. 박지연이 내게 술을 따라주었다. 자, 세연 언니의 첫 승리를 축하하며. 저런 쓰레기들은 앞으로 볼 때마다 박살 내줘야 해. 최 변호사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방금 상황을 보니 가능한 한 빨리 집을 구해서 이사하는 게 좋겠어요.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그들이 또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미 알아보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김 부장님이 다시 일하자고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월급 받으면 바로 집 구할 거예요. 무슨 집을 구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아. 다은이가 말했다. 우리 집 월세도 싸고 위치도 좋아. 자리 잡을 때까지 있어. 마음이 따뜻해졌다. 박준호 때문에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살았는데 다은이만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이제는 최 변호사와 박지연까지.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최 변호사는 자기가 맡았던 막장 이혼 소송 몇 개를 들려주었고
박지연은 자신이 기획 중인 30 인생 리셋 시리즈 영상을 보여주었다. 세연 언니, 내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이 되어주지 않을래요? 박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이야기만 들려주세요. 언니의 경험이 결혼 생활에 갇혀 힘들어하는 많은 여성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지연이 내 손을 토닥였다. 그냥 언니의 이야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알아요? 많은 여자가 사랑이 식어도 이혼하지 못하는 건 두려워서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언니는 그걸 해냈잖아요. 정말 용감해요. 용감하다고? 잘 모르겠다. 나는 그저 지쳤을 뿐이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을 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새로운 번호였다. 세연아, 오늘 미안했어. 유라 걔, 악의는 없었어.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액정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답장했다. 시간 없어. 연락하지 마. 전송. 그리고 차단. 집에 도착하니 거의 12시였다. 씻고 침대에 눕자 또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박준호의 엄마였다. 다른 번호로. 나는 바로 끊어버리고 모든 부재중 전화를 수신 거부로 설정했다. 막 핸드폰을 내려놓았는데 벨 소리가 다시 울렸다. 짜증이 나서 소리치려다 액정을 확인했다. 다은이었다. 아,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주말에 우리 사촌 언니 로펌 개업 파티하는데 같이 갈래? 괜찮은 싱글남들 많이 온대. 나는 웃음이 터졌다. 너 지금 나 소개팅 시켜주려는 거야? 무슨 소개팅? 인맥 확장이지. 다은이가 당당하게 말했다. 너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살 거야?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아. 괜찮은 놈들도 몇 명은 있겠지.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5년. 나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된다고 생각했다. 박준호와 그의 새 애인, 그의 가족. 그 모든 지긋지긋한 일들은 오늘의 끝과 함께 정말로 과거가 되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짙은 남색 재킷. 거울 속에 나는 똑 부러지고 정신이 맑아 보였다. 잘할 수 있어, 이세연.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문을 나섰다. 회사는 5년 전 그대로였지만 새로운 얼굴들이 몇몇 보였다. 김 부장님이 직접 나를 데리고 다니며 환경을 소개해 주었다. 젊은 팀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5년 만에 갑자기 돌아온 전 동료. 이쪽은 이세연 대리, 우리 새 프로젝트 매니저야. 예전에 우리 회사 에이스였어. 실력 좋으니까 다들 잘 도와줘. 동료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5년의 경력 단절. 그들 눈에는 아마 능력 제로와 동의어일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김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세연아,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바로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나도 부담돼. 하지만 넌 내가 예전에 가장 아끼던 후배였고 내 능력을 믿어. 이번 달은 업무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프로젝트 맡아. 할 수 있겠어? 네, 문제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아니라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야. 김 부장님이 웃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승진을 포기했을 때 난 항상 안타까웠어. 지금이라도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다. 자리에 돌아와 나는 컴퓨터 화면에 가득한 업무 파일들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5년, 시장은 변했고 기술은 발전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배우면 되니까. 하루 종일 나는 프로젝트 자료를 파고들었다. 점심도 자리에서 대충 해결했다. 오후 3시 최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집 구했어. 내 친구가 내놓은 원룸인데 위치 좋고 월세도 합리적이야. 퇴근하고 같이 보러 가자. 좋아. 6시에 회사 앞에서 봐.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옆자리 젊은 여직원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때문에 회사 그만뒀다가 이혼하고 다시 돌아왔대. 5년이나 일 안 했는데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부장님도 참. 그냥 신입을 뽑지.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실력이 최고의 반박이니까.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박준호 회사에 다니던 전 동료 김 과장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고 눈에 띄게 놀랐다. 세연 씨, 진짜 세연 씨 맞아요? 준호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는 말을 흐렸다. 이혼했어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저 위층에서 일해요. 오늘 첫 출근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김 과장은 어색해했다. 준호게 요즘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대꾸하지 않았다. 그 최유라라는 여자, 완전 살림할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김 과장은 혼잣말처럼 계속했다. 맨날 회사에 찾아와서 명품백 사달라, 보석 사달라 난리를 쳐요. 회사 분위기도 엉망이고, 준호 지난주에는 큰 계약도 하나 놓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큰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김 과장님, 저랑 박준호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 사람 일 관심 없어요. 아니, 세연 씨. 그가 따라왔다. 그냥 준호가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회사에서 자주 세연 씨 얘기해요. 예전엔 소중한 걸 몰랐다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그럼 그 사람은 제가 자기 사업 돕겠다고 제 전 재산을 내놓았던 건 말하던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 자기는 입 다물고 있었던 건요? 전 여자친구가 계속 찾아올 때마다 약속 장소로 나갔던 건요? 김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씩 웃었다. 그 사람 후에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최 변호사에게로 걸어갔다. 누구야? 최 변호사가 멍하니 서 있는 김 과장을 쳐다보며 물었다. 상관없는 사람이요. 나는 차문을 열었다. 가요. 집 보러. 최 변호사 친구의 원룸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크진 않았지만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채광이 아주 좋았다. 베란다에 서니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요.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계약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로? 최 변호사가 놀란 듯했다. 다른 데는 더 안 보고? 여기가 좋아요.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무엇보다 여긴 온전히 제 공간이니까요. 임대 계약을 마치고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저녁을 샀다. 식당에서 우리는 일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솔직히 말해봐. 첫 출근 느낌이 어땠어? 조금 힘들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많은 걸 잊어버려서 다시 배워야 하고 동료들도 아직 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최 변호사가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다. 이혼도 견뎌냈는데 일이 대수겠어? 넌 이세연이잖아. 예전에 회사에서 유명했던 독종. 나는 웃었다. 맞다. 예전엔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3일 밤을 새우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뭘 무서워하겠는가. 식사를 하던 중 핸드폰이 진동했다. 은행 문자였다. 첫 월급이 들어왔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리웠던 독립과 존엄의 상징이었다. 나는 액정을 한참 바라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그래? 아니에요.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고 와인잔을 들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게 참 좋아서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최 변호사가 나를 다은이네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아래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박준호였다. 그는 확실히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세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최 변호사가 나서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언니, 먼저 올라가세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And how is those? 최 변호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고 올라갔다. 딱 5분만. 박준호가 다가왔다. 절대 귀찮게 안 할게. 뭔데? 내가 잘못했어. 세연아.
그가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난 너 없이는 안 되겠더라. 유라게는 그냥 내 한순간의 실수였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정말 깨달았어. 그가 간절하게 말했다. 너야말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이었어. 엄마도 그랬어.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는 너 구박하지 않겠다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나는 웃었다. 어떻게? 지난 5년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결혼 기간에 바람 피운 걸 없었던 것처럼? 내 엄마가 내 코앞에서 애도 못 낳는다고 욕했던 걸 없었던 것처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박준호,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잘 들어. 첫째, 난 돌아가지 않아. 둘째, 내 엄마가 날 받아주든 말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어. 셋째,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내 일이야. 우린 이혼했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끝났다고.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회사 지금 상황에 나한테 이런 거 사줄 여유는 있어? 나는 그가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을 쳐다봤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내가 어떻게 알아? 김 과장님이 말해줬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망하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너랑 내 가족이 날 괴롭히지만 않으면 우린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세연아, 너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 해?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5년 동안 부부였는데 예정을 조금도 생각 안 해? 예정? 나는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호, 예정을 먼저 저버린 건 너야. 나를 계속 실망시킨 것도 너고. 나와 내 엄마 사이에서 항상 엄마를 선택한 것도 너야. 전 여자친구가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게 만든 것도 너라고. 이제 와서 나한테 예정을 얘기해? 그는 내가 이렇게 격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억눌렀다. 할 말은 다 했어.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러지 않으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잘 가. 내가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그가 내 손목을 세게 잡았다. 나. 내가 차갑게 말했다. 안 나. 내 얘기 끝까지 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취기가 섞여 있었다. 세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 고칠게. 회사도 지금 어려워. 내가 필요해.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는 나를 잃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었다.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조력자를 잃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그가 비틀거렸다. 박준호 잘 들어.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 회사가 잘 되든 망하든 내 인생이 순탄하든 아니든 이제 나랑 상관없어. 내가 세 번째 이혼을 요구한 그 순간부터 내 생사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어졌다고. 알겠어?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다은이네 집에 돌아오자 그녀가 바로 다가왔다. 어땠어? 그 자식 뭐라고 해? 별거 아니야. 그냥 후회하는 척 연기 좀 하던데 연기력이 형편없어서. 최 변호사가 내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아까 베란다에서 다 봤어. 잘했어. 저런 인간한테는 일말의 여지도 주면 안 돼. 알아요. 나는 물을 마셨다. 문득 생각나서 말했다. 아, 맞다. 지연 씨가 말했던 그 인터뷰. 할게요. 진짜. 다은이의 눈이 빛났다. 언제 녹화할 건데? 이번 주말에요. 내가 말했다. 어떤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복수나 동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힌 여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요. 떠나는 건 두렵지 않다고. 떠날 용기가 없는 게 두려운 거라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에는 박준호도 시어머니도 없었다. 오직 나 자신만이 햇살 속에서 먼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주말 인터뷰는 박지연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은은한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준비됐어요? 박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말고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했다. 카메라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말처럼 침묵은 가해자를 더 대담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계속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박지연은 부드럽게 질문했다. 박준호와의 만남부터 결혼 후의 변화까지. 나는 이야기하면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나약하고 끊임없이 양보만 했던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분노. 그가 세 번째 이혼을 요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 죽은 괜히 끓였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웃었다.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리고 생각했죠. 왜 내가 죽을 끓이고 있지? 왜 5년 동안 항상 나만 타협하고 양보했지? 내가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결혼은 경영이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이해는 용납이 아니에요.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해는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해 줄 때 상대방이 내 이해를 약함으로 여긴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착취예요.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후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자유, 나는 생각하다 덧붙였다. 그리고 깨어남.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에요. 조금 어리둥절하지만 마침내 깨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끝났을 때 박지연이 카메라를 끄고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정말 멋졌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월요일 회사에 돌아오자 동료들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김 부장님은 내게 중요한 프로젝트의 사전 조사를 맡겼다. 시험이자 기회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에 몰두했다. 오후, 커피를 타러 탕비실에 갔다가 두 여직원의 대화를 들었다. 너 박지연 새 영상 봤어? 그 이혼 인터뷰. 봤어. 나 완전 울었잖아. 그 언니 너무 불쌍해. 남편은 바람 피우고 마마보이에 시어머니는 맨날 구박하고. 그러게 말이야. 5년 동안 일도 안 하다가 이혼하고 다시 시작했다는데 진짜 용감하다. 혹시 우리 회사 사람 아닐까? 5년 경력 단절에 최근에 복귀했다는 거. 그들은 나를 보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 표정이 어색해졌다. 나는 커피를 들고 평온하게 말했다. 영상 속 사람. 저예요. 에이카무사 쿠바 쿠다가. 탕비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죄송해요. 저희는 일부러 그런 게. 한 여직원이 황급히 사과했다. 괜찮아요. 나는 웃었다. 박지연 씨는 제 친구고 영상도 제가 동의해서 올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나는 탕비실을 나왔다. 뒤에는 멍하니 서 있는 두 동료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 내의 헛소문은 많이 줄었다. 대신 동정의 눈빛과 가끔씩 힘내세요라고 말해주는 여동료들이 생겼다. 금요일 오후 나는 조사 보고서를 조기 제출했다. 김 부장님은 보고서를 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세연아, 역시 너야. 다음 주 월요일 프로젝트 착수회의 네가 발표해. 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랜만에 성취감이 차올랐다. 퇴근할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 받았다. 이세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도시 여성 매거진의 편집자입니다. 박지연 씨 영상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이혼 여성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 특집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나는 멍해졌다. 박지연의 영상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었나? 전화를 끊고 박지연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다. 인터뷰 영상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었고 댓글창은 폭발했다. 언니 멋져요. 쓰레기 버린 건 현명한 선택. 저도 힘든 결혼 생활 중인데 언니 이야기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5년 주부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너무 멋져요. 전 남편 가족 진짜 역겹다. 빨리 도망쳐서 다행. 댓글을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낯선 사람들의 선의가 내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니 불쾌한 목소리도 있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 여자도 문제 있을 듯.
서른에 이혼하면 누가 데려가냐. 자기가 문제 있는 걸 남편 탓으로 돌리네. 나는 핸드폰을 껐다. 세상은 이런 곳이다. 선의의 지지도 있지만 악의적인 추측도 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주말에 이사를 했다. 다은이와 최 변호사가 도와주러 왔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하게 꾸몄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 몇 개를 두었고 거실 벽에는 내가 그린 추상화를 걸었다. 대학 시절 취미였지만 박준호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한 후로는 손도 대지 않았던 그림이었다. 이제야 좀 집 같네. 다은이가 소파에 드러누웠다. 참, 어제 무슨 소문 들었는지 알아? 박준호 회사 진짜 문제 생겼대. 큰 거래처를 경쟁사에 뺏겨서 자금난이 심각하대. 시어머니는 사방에 도움을 청하고 다니는데 별 소용 없나 봐. 최 변호사도 말을 보탰다. 그리고 그 최유라. 신혼집 사달라고 난리라는데 박준호가 지금 돈이 어디 있겠어. 둘이 맨날 싸운대. 인과응보지. 나는 책을 정리하다 말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박준호의 사업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 그의 희로애락이 내 모든 신경을 지배했다. 지금은 그 소식을 들어도 마치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했다. 또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박준호의 엄마였다. 새로운 번호로. 나는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연아, 나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꾸민 듯 다정했다. 아주머니, 저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목소리가 바뀌었다. 이세연, 너 아주 잘나셨구나. 준호는 내 남편이었어. 5년이나 부부였는데 걔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저희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부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들면 새 여자친구를 찾든가 아니면 친어머니인 당신을 찾아야죠. 너 어떻게 이렇게 독해? 준호가 그냥 작은 실수 좀 한 것 가지고 남자가 다 그렇지. 뭘, 내가 좀 너그럽게 용서해주면 되잖아. 이제 와서 회사가 힘드니까 모른 척해. 너 사람 맞아? 나는 웃었다. 아주머니 말씀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 아들이었고 새 여자 찾으라고 부추긴 건 당신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 사람이 힘드니까 저를 찾아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너 복수하는 거지.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경고하는데 네가 준호 안 도와주면 나 내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 온 세상에 알릴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말했다. 마침 저도 당신 아들 회사 거래처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자기네 사장님이란 사람이 결혼 중에 바람 피우고 사업도 망해서 전처한테 돈이나 빌리러 다니는 찌질이라는 걸요. 누구 보고 찌질이라는 거야. 찔리는 사람이요.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고개를 드니 다은이와 최 변호사가 입을 떡 벌리고 나를 보고 있었다. 세연아, 너 방금 진짜 멋있었어. 근데 정말 회사에 찾아올 수도 있어. 대비해야 해. 최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전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차들이 강물처럼 흘렀다. 이 도시는 이렇게나 큰데 예전에 내 세상은 박준호와 그의 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이제 내 세상은 넓어졌다. 핸드폰이 빛났다. 엄마의 메시지였다. 딸 엄마가 그 영상 봤다. 미안하다. 엄마가 예전엔 그냥 참으라고만 해서 엄마가 잘못했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내 눈물이 마침내라면 국물 속으로 떨어졌다. 지난 몇 년간 박준호 엄마가 우리 집안을 무시해서 부모님을 서울로 거의 모시지 못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전화할 때마다 항상 좋은 소식만 전했다.
엄마는 내가 아주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혼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참으라고 했던 거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위장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 어이구, 우리 딸, 울지 마라. 엄마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다. 엄마 다 봤어. 그 박지연이라는 친구가 영상 보내줬더라. 이 바보 같은 게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엄마 걱정하실까봐. 傻孩子吗是你吗你不跟我说跟谁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이혼했으면 됐다. 괜찮아. 집에 와. 엄마가 모여 살리게. 아니에요, 엄마. 나는 눈물을 닦았다. 저 일자리 구했어요. 집도 얻었고요.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휴가 내서 아빠랑 같이 보러 갈게요. 그래, 그래. 엄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가득했다. 우리 딸, 다 컸네. 장하다. 인가이 거들 라농.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눈물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후련함의 눈물이었다. 월요일 프로젝트 착수회의. 나는 회의실 앞에 서서 열댓 개의 시선을 마주했다. 5년 전에는 익숙했던 이 풍경이 지금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各位领导,同事,关于新项目的市场调研报告如下. 나는 리모컨을 누르고 PT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이어진 20분 동안 나는 시장 현황, 경쟁사 분석, 잠재적 위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밤새 자료를 읽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주 전문적이었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전부 짚었네. 세연아, 5년 쉬었는데 실력이 녹슬기는커녕 더 늘었어. 김 부장님의 칭찬에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의 흥분은 감출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젊은 동료가 다가왔다. 선배님, 발표 정말 멋졌어요. 그 데이터들은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저희는 못 찾았던 건데 나는 내가 조사했던 방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젊은 동료들이 내 주위로 모여들었다. 5년의 공백기는 오히려 내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김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세연아, 아까 회의 때 고객사 박 이사님이 너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 자기네 신제품 프로모션 기획 너한테 맡기고 싶다고 지명했어. 정말요? 믿을 수 없었다. 당연하지. 김 부장님이 웃었다. 게다가 예산도 넉넉해. 이 프로젝트만 잘 해내면 인센티브도 상당할 거야. 어때? 자신 있어? 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김 부장님이 내게 서류를 건넸다. 계약서 초안이야. 한번 봐. 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업계 교류회가 있는데 네가 우리 회사 대표로 참석해. 잠재 고객들하고 인사도 좀 나누고. 나는 묵직한 서류를 받아들었다. 마치 새로운 미래를 넘겨받은 기분이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새 프로젝트에 온전히 매달렸다. 낮에는 회사에서 기획안을 논의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자료를 찾고 계획을 세웠다. 작은 오피스텔의 화이트보드는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고 바닥에는 출력된 보고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피곤했지만 충실했다. 매일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 그 열정 넘치던 나를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목요일 밤,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박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세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몇 마디만 할게. 그러고 바로 갈게. 그냥 말해 들리니까. 진행된 내미나.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언제나 당당하던 그 남자가 울고 있었다. 세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
최유라도 날 떠났어. 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들고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셨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말이 없었다. 너한테 이런 부탁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딱 1억만. 상황 좋아지면 바로 갚을게. 우리 5년 동안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박준호, 우리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다 끝냈어. 난 내가 받아야 할 몫만 받았고 이제 난 너한테 빚진 거 없어. 넌 잘 살잖아. 그가 갑자기 흥분했다. 뉴스 봤어. 잡지 인터뷰도 하고 새 프로젝트도 맡았다며. 너한테 1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한텐 목숨이 걸린 돈이라고. 그건 내 사정이지. 내가 말했다. 네가 못 사는 건 내 선택의 결과야. 최유라를 선택하고 내 엄마 말을 듣고 나랑 이혼한 것도 내가 너한테 쏟았던 헌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도 너야. 지금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그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세연, 내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어? 우리가 5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잤는데 내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다고? 정말 살기 힘들면 개인 파산 신청해.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있어. 하지만 난 너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 돈을 주는 건 내 지난 5년의 헌신을 모욕하는 거니까. 문밖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참 뒤에 박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세연아, 만약에 그때 내가 이혼하자고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좀 달랐을까? 그 질문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니,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문제는 이혼이 아니었으니까. 문제는 네가 한 번도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야.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넌 계속 바람을 피웠을 거고 네 엄마는 계속 날 괴롭혔을 거고 난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야. 이혼은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야. 나 정말 후회해. 내 후회는 너무 늦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내 후회는 나를 상처 입혔다는 걸 깨달아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비참하기 때문이지. 만약 최유라가 내 돈을 들고 도망가지 않았고 내 엄마가 입원하지 않았고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넌 후회했을까? 아니, 넌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면서 나 같은 건 까맣게 잊었을 거야. 문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박준호, 이게 너랑 하는 마지막 대화야.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다시는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농담 아니야. 침묵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가 이미 떠난 줄 알았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리고 나는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나는 문에 기댄 채 바닥으로 천천히 주저앉았다. 동정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 느껴졌다. 5년의 감정이 이렇게 추악하게 끝나는구나. 핸드폰이 진동했다. 최 변호사의 메시지였다. 박준호 엄마 진짜 입원했대. 심장병.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답장했다. 안 가.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현명한 선택이야. 최 변호사가 바로 답했다. 근데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내 전남편 회사 그 큰 거래처. 지금 새로운 파트너 찾고 있대. 내 친구가 그 회사 다니는데 내가 다리 놔줄 수 있어.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 당연하지. 다음 주 수요일 업계 교류회에 그 회사 사람들도 온대. 준비 잘해. 놓치면 안 되는 기회야. 고마워, 수정 언니. 뭘, 자매끼리는 서로 돕는 거지.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는 화이트보드에 가득한 기획안 초안들을 바라봤다. 다음 주 수요일, 업계 교류회. 내 경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박준호 회사의 전 거래처를 만날 수도 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아이러니했다. 다음 날 출근하자. 김 부장님이 내게 말했다. 세연아, 교류회 명단 나왔는데 네가 아는 회사가 하나 있네. 준호네 회사.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해도 초청은 받았나 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불편하면 다른 사람 보낼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공은 공이고 산은 사니까요. 김 부장님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내가 대범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을 뿐이다. 나를 먼지처럼 비굴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복수나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그를 떠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수요일이 금방 다가왔다. 나는 새로 산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정교하게 화장을 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다. 거울 속의 여자는 전문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눈빛은 단호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전처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다.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 이세연이다. 다시 시작하는 여자. 교류회장은 5성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이 오갔다. 나는 샴페인 한 잔을 들고 김 부장님의 소개로 업계의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리님 보고서는 제가 봤습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더군요. 한 중년 남성이 명함을 건넸다. 저는 신성전자의 박 이사입니다. 기회가 되면 협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나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다. 박준호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는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돌려 박 이사님과 대화를 계속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나를 향해 걸어왔다. 세연아. 그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목소리는 메마르고 거칠었다. 나는 몸을 돌려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표님. 그 호칭에 그의 얼굴이 더 하얘졌다. 우리 꼭 이렇게 해야 해? 비즈니스니까요. 내가 말했다. 박 대표님도 사업 확장하러 오셨겠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 이사님은 나와 박준호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눈치였다. 박준호의 젊은 비서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대표님, 김 사장님이 저쪽에서 기다리십니다. 세연아, 우리 따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박준호는 비서의 말을 못 들은 척 나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서에게 이끌려 자리를 떴다. 내가 다시 박 이사님을 보자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 대리님 때로는 사업이 전쟁터 같고 사랑도 전쟁터 같죠. 근데 이 대리님은 두 전쟁에서 다 이긴 것 같군요. 과찬이십니다. 이사님. 나는 잔을 들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멋진 인생이군요. 박 이사님이 내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신성전자에서 곧 프로젝트 입찰이 있을 겁니다. 자료 보내드릴 테니 꼭 참여해 주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교류회에서 나는 중요한 고객의 명함 3장과 잠재적인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 기회를 얻었다. 반면 박준호는 내가 본 바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에 혼자 서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박준호가 다시 다가왔다. 세연아, 너 박 이사님이랑 얘기하는 거 봤어. 그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신성전자, 예전에 내 고객이었어. 알아.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가 마침내 물었다.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며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준호,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내가 말했다. 내가 프로젝트를 하고 고객을 만나는 건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지. 넌 너무 너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해.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차가 도착했다. 잘 가. 나는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신성전자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박 이사님은
내 기획안에 아주 만족했고 계약은 금방 체결되었다. 계약금이 입금된 날 나는 다은이와 최 변호사에게 각각 선물을 샀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다은이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최 변호사가 만년필을 돌려보며 말했다.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근데 세연아,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박준호 엄마가 요즘 사방에 내 험담하고 다니나 봐. 다은이가 눈을 흘겼다. 그 아줌마는 끝이 없네. 네가 배은망덕하게 아들 돈 뺏어서 이혼하고 이제는 고개까지 뺏어간다고 말하고 다닌대.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너 망신 줘서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라고. 나는 커피를 저으며 평온하게 말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난 떳떳하니까. 말은 그래도 내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이라도 부리면 다은이가 걱정했다. 이미 김 부장님께 말씀드렸어. 내가 말했다. 회사에서도 내 상황 알고 지지해주고 있어. 하지만 나는 전 시어머니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했다. 금요일 오후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세연 씨. 아래층에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라고. 로비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세연 씨가 불효녀라고. 나는 침착하게 파일을 내려놓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거울을 보며 옷깃을 정리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단호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막장 상황에 대처하는 법은 확실히 배웠다. 로비에서는 전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내 아들 돈 뺏어서 이혼하고 고개까지 빼앗아간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요. 나는 그녀 앞에 서서 평온하게 물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시죠? 아주머니. 내가 내 시어머니 노릇을 5년이나 했는데 이제 와서 아주머니? 저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저희 회사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망쳐놨는데 내가 그냥 돌아가? 회사는 부도나게 생겼고 나도 너 때문에 병났어. 넌 죄책감도 안 들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폰을 꺼냈다.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죠. 첫째, 이혼은 당신 아들이 요구했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은 법적 절차였고 저는 제목만 받았습니다. 셋째, 사업은 각자 능력껏 하는 거지 고객을 뺏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뒤에서 수작 부리지 않았으면 신성전자가 너랑 계약했겠어? 거긴 원래 우리 아들 고객이었어. 증거 있으시면 제시하세요. 없으시면 그건 명예훼손입니다. 나는 녹음 기능을 켰다. 방금 하신 말씀은 녹음했습니다. 계속 헛소문을 퍼뜨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당신 아들 회사가 어려워진 건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저와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 명예를 훼손하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네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경비원을 부르겠습니다. 못 가. 오늘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안 가. 그녀가 소파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다. 그때 김 부장님이 다가왔다. 어머님, 제가 여기 책임자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러. 어디 한번 불러봐. 나는 정말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기 흥업빌딩 16층인데요. 어떤 분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자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세연, 너 두고 봐.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니 익명의 메일이 와 있었다. 열어보니 내가 부도덕하고
전 남편의 고객을 가로챈 악녀라는 장문의 글이었다. 글 마지막에는 내 사진과 회사 정보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미 한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조회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다. 나는 즉시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10분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형적인 사이버 불링이야. 세연아, 너 당장 성명서 발표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거야. 알아. 근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미 커졌어. 내 말 들어. 내가 변호사 서한 써줄 테니 넌 증거 자료만 준비해. 전화를 끊고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증명서, 신성전자 프로젝트 공개 입찰 공고, 그리고 방금 전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린 CCTV 영상까지. 그때 박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커뮤니티 글 봤어요? 제가 해명해 줄까요? 제 구독자 많으니까. 아니, 괜찮아. 내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지연아, 고맙지만 이번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고 싶어. 언니 혼자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알아. 알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언제까지나 너희들 보호만 받을 수는 없잖아.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장문에 글을 썼다. 반박이나 변명이 아닌 사실의 나열이었다. 박준호와의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새벽 2시.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세연아, 나야. 박준호였다. 엄마가 오늘 너 찾아갔던 거 방금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 말해둘게. 다시는 안 그러실 거야. 네, 어머니 잘 단속해야 할 거야. 이미 법을 어기셨으니까. 알아. 커뮤니티 글도 봤어. 내가 삭제 요청할게. 그랬냐 만들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나도 이미 대응 준비 다 끝냈어. 내일 아침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세연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충격 받으실 거야. 내 엄마가 내 회사에 와서 난동 부릴 때는 내가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하셨나? 내가 물었다. 박준호, 5년 동안 너희 가족은 단 한 번이라도 내 감정을 고려한 적이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난 복수하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는 거지. 내 엄마가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나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공평하잖아. 알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미안하다. 세연아. 정말 미안해. 내 사과는 받을게.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아. 상처는 이미 생겼고 사과가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만 끊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그의 새 번호도 차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개인 SNS에 그 글을 올렸다. 모든 증거와 함께. 제목은 간단했다. 나의 이야기. 전업주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고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5년 결혼 생활의 진실과 이혼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글을 올리고 최 변호사와 박지연에게 링크를 보냈다. 1시간도 안 되어 조회수는 만을 넘었고 댓글창은 폭발했다. 언니를 지지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군요. 전 남편 가족 정말 최악이네요. 주부에서 매니저로.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지의 목소리에 금방 묻혔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저도 비슷한 결혼 생활을 겪고 있어요.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게 두렵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점심때 김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세연아, 내 글 봤다. 나는 긴장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의 피해가. 아니, 정반대야. 김 부장님이 웃었다. 오늘 아침에 신성전자 박 이사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내 글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직장 여성의 강인함과 이성을 보여줬다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안심된다고 하시더군. 나는 멍해졌다. 그리고 이건 인사팀에서 막 받은 이력서들이야. 3명 다 내 글을 보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졌다고 했어. 그중 1명은 경쟁사 시니어 기획자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봐.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해. 김 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열심히 해, 세연아.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사무실을 나와 나는 벽에 기댔다. 긴 숨을 내쉬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엄마의 메시지였다. 딸 엄마가 내 글 봤다. 잘 썼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5년. 나는 마침내 비굴하고 참고 살았던 과거의 나를 완전히 떠나보냈다. 글을 올린 지 3일째. 생활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나의 SNS 팔로워는 몇만 명이나 늘었고 매일 격려와 상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금요일 오후 다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우리 사촌 언니가 밥 사겠대. 내 덕분에 로펌 홍보 제대로 했다고. 나는 최 변호사가 내 글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었던 것을 떠올렸다. 좋아. 몇 시에 어디서? 7시 늘 가던데 예쁘게 하고 와. 언니가 괜찮은 남자 소개해준대. 나는 웃으며 알았어라고 답장했다. 퇴근 후 나는 새 프로젝트 인센티브로 산 와인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다은이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거울을 보니 한 달 전 이혼의 수렁에 빠져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식당에 도착하니 다은이와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똑 부러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세연아, 이쪽은 우리 사촌 언니 최수진 변호사, 로펌 대표야. 최수진 변호사가 일어나 나와 악수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세연 씨. 글 정말 잘 읽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세연 씨, 오늘 식사 대접 말고도 상의할 게 있어요. 저희 로펌에서 최근에 여성 권익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세연 씨의 이야기는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줘요. 전업주부에서 직장 여성으로, 피해자에서 운명의 주인으로 이런 변화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잘 생각했어요. 최 변호사가 웃었다. 프로젝트 발대식이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와주실 수 있죠? 네. 아이쿠, 완유, 또 끄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는 무심코 그쪽을 봤다가 그대로 굳었다. 맨 앞에는 박준호가 있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50대 남성이 서 있었고 박준호는 그 남자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첨하고 있었다. 그들도 우리를 발견했다. 박준호의 표정은 순간 복잡하게 변했다. 그 옆의 남성은 내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최 변호사가 그쪽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저분은 대성그룹 조 회장이네. 옆에는 내 전남편이고 최 변호사가 조 회장을 안다는 사실에 나는 조금 놀랐다. 몇 번 일 때문에 뵌 적 있어요. 대성은 좋은 회사인데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게 흠이죠. 박준호는 우리를 못 본 척하려 했지만 조 회장이 우리 쪽으로 똑바로 걸어왔다. 최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동안 조 회장은 나를 쳐다봤다. 최 변호사가 나를 소개했다. 이쪽은 이세연 씨, 저희 프로젝트 홍보대사입니다. 이세연 씨. 조 회장이 내 이름을 되뇌었다. 요즘 자주 듣는 이름이군요. 박준호는 조 회장 뒤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호야. 이세연 씨 알지? 조 회장이 갑자기 물었다. 박준호는 몸이 굳은 채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 전처입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조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그를 쳐다봤다. 그들은 다른 쪽방으로 들어갔다. 박준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 조 회장네 회사에서 마케팅 총괄이사 자리 하나 비었대. 최 변호사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오늘 분위기 보아하니 박준호가 그 자리를 노리는 모양인데
힘들 거야. 조 회장은 사람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 박준호가 결혼 중에 바람 피우고 회사 말아먹은 건 이 바닥에 소문 다 났어.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차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박준호였다. 세연아, I made my son of the sooner. 또 무슨 일이야? 다은이가 경계했다. 그냥 몇 마디만. 박준호가 다가왔다. 몸에서 옅은 술 냄새가 났다. 아까 미안했어. 조 회장님이 너에 대해 물으셨을 때 내가 너무 비굴했지.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난 그 자리가 꼭 필요해.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내 일이잖아. 근데 그거 알아? 그의 목소리에 내가 처음 보는 감정이 섞여 있었. 아까 조 회장님이 따로 나한테 그러시더라. 자기 딸이 내 팬이라고. 내 글을 읽고 정말 감명받았다고. 나는 멍해졌다. 그분이 그러셨어. 박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결혼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여자는 비범한 끈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는 무언가 깨달았다. 그래서 난 안 될 것 같아. 박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너 같은 여자를 옆에 두고도 소중한 줄 몰랐던 게 그분 눈에는 치명적인 결점이었던 거지. 밤바람이 쌀쌀하게 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길 잃은 아이처럼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박준호,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네가 그때 날 소중히 여겼다면 오늘 조 회장님 옆에 서 있는 건 우리 두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다른 길을 선택했고 이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해. 그게 공평한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차에 올랐다. 백미러 속에서 박준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하자 김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얼굴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세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어제 오후에 대성그룹 조 회장님이 나한테 직접 연락하셨어. 자기네 회사 새로운 마케팅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너를 지명해서 만나고 싶다고. 나는 멍해졌다. 다음 주 수요일에 대성에서 입찰 설명회가 있어. 네가 우리 회사 대표로 참석해. 하지만 신성전자 프로젝트가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돼. 김 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세연아, 이건 기회야. 대성은 업계 최고야. 이 프로젝트를 따내면 너나 회사에나 엄청난 도약이 될 거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네, 가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대성그룹에 대해 검색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세연 씨, 저조 문성입니다. 대성그룹, 조 회장이었다. 김 부장님께 얘기 들으셨죠? 다음 주 수요일 설명회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조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아, 그리고 미리 알려줄 게 있는데 이번 입찰에 준호네 회사도 참여합니다. 두 분 관계는 알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컴퓨터 화면에 대성그룹 로고를 보며 투지를 불태웠다. 박준호도 참여한다고? 좋다. 그럼 전쟁터에서 제대로 한번 겨뤄보자. 수요일 대성 입찰 설명회. 나는 30분 일찍 도착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용모를 점검했다. 완벽했다. 이 대리님 일찍 오셨군요. 조 회장이었다. 오늘 총 5개 회사가 경쟁합니다. 상대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압박은 동력이죠. 좋은 말이군요. 조 회장이 웃었다. 제 딸이 당신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나락에서 기어오른 사람은 늘 순탄했던 사람보다 강한 법이죠.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내 능력을 믿는 걸까? 아니면 내가 박준호의 전처라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결과다. 회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호였다. 그는 새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췌했다. 박 대표님.
나는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입찰에 참여했구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보시다시피요. 세연아, 우리 꼭 이래야만 해? 대성 프로젝트, 나한테 정말 중요해. 지금 회사는 이 한 건에 달려있다고. 나한테도 중요해.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러니 각자 실력으로 하자고. 구시정각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박준호네 회사는 두 번째, 우리는 네 번째였다. 박준호는 긴장했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기획안은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에 중점을 두었고 데이터는 상세했지만 새로움이 없었다. 조 회장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세 번째 회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올라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업기획의 이세연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 기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감성적 공감, 그리고 장기적 가치. 20분간의 발표는 유창하고 자신감 넘쳤다. 사용자 분석을 설명할 때는 이혼 여성이 재취업하며 겪는 어려움을 예로 들었다. 조 회장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다. 질의응답 시간. 한 심사위원이 물었다. 기획안이 창의적이지만 실행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대성은 업계를 이끄는 리더이지 단순한 실행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조 회장이 했다. 이세연 씨,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먼저 팀과 함께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에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더 완벽한 기획안으로 다시 도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실패를 귀중한 경험으로 삼아 다음 프로젝트에 임하겠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5년 전, 저는 결혼을 위해 일을 포기했을 때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 회장이 웃으며 먼저 박수를 쳤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박준호의 시선이 느껴졌다. 놀라움, 패배감,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었다. 박준호가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았다. 발표 잘하더라. 그가 말했다. 고마워, 세연아. 만약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서 있었을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아니, 그때 네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난 영원히 전업주부로 살았을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을 거야. 박준호, 넌 내 결혼을 망쳤지만 역설적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널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야. 인사 처음만, 그는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다는 듯 멍하니 있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돌아왔고 사회자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성그룹 뉴미디어 프로모션 프로젝트의 파트너는 흥업기획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부장님이 흥분해서 나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나는 조 회장을 바라봤다.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박준호를 봤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조 회장이 다가왔다. 이 대리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다음 주에 회사로 와서 계약합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나는 조금 놀랐지만 그의 명함을 받았다. 영광입니다. 김 부장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세연아, 해냈구나. 회사에서 너 승진시키기로 했어. 정식 프로젝트 매니저로. 연봉도 30% 인상이야.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단 3글자였다. 축하해. 건강다. 코스야.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하지 않고 삭제했다.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은 따스했고 가을 바람은 시원했다.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딸, 아빠가 오늘 뉴스 봤는데 대성 프로젝트 내가 땄다며? 진짜야? 네, 엄마, 잘했다. 내 딸 최고다. 주말에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눈을 감았다. 5년. 나는 마침내 당당하게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들의 딸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저녁 팀 회식. 모두가 흥분해 있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김 부장님이 잔을 들었다. 우리의 영웅 이세연을 위하여 건배. 나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기분 좋은 취기였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최 변호사와 박지연의 축하 메시지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식당의 활기찬 풍경을 바라봤다. 1년 전 오늘을 떠올렸다. 결혼 기념일이었다. 나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박준호를 기다렸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그는 결국 야근해서 못 들어가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나는 식어버린 음식을 앞에 두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내 주위에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조 회장이었다. 이세연 씨, 토요일 저녁 7시 강변 레스토랑 괜찮습니까? 나는 답장했다. 네,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토요일 저녁에 강변 레스토랑.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7시 정각, 조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정장 대신 짙은 남색 캐주얼을 입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길이 좀 막혀서. 저도 방금 왔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조 회장은 자기 딸 이야기를 꺼냈다. 제 딸 조린이가 25살인데 당신 글을 읽고 완전 팬이 됐어요. 결혼에 실패하고 주저앉는 여자가 많은데 당신은 다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높이 섰다고. 그게 자기한테는 큰 격려가 됐대요. 조린이 엄마는 걔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나 혼자 애를 키웠죠. 그래서 난 여성, 특히 싱글맘들의 처지에 관심이 많아요. 대성그룹이 필요한 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기업 이미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상징하는 정신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몇 잔의 와인이 오가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조 회장은 박학다식하고 유머가 있었다. 참, 듣자 하니 전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다던데. 만약 그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잔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길은 스스로 걸어야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잠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평생 그럴 수는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남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조 회장이 웃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군요. 이세연 씨는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조 회장은 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걷고 싶다며 사양했다. 강변을 따라 걷는데 다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데이트는 어땠어? 조 회장 너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무슨 데이트야? 업무상 식사였어. 사실 나도 오늘 식사가 단순한 업무의 연장선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의 나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강변 전망대에 멈춰서서 강 건너편을 바라봤다. 5년 전 박준호는 저곳을 가리키며 언젠가 우리도 저기에 집을 가질 거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지금 나는 안다. 집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고 인생은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화가 울렸다. 최 변호사였다. 세연아, 다음 주 여성권익 보호 프로젝트 발대식 연설문 준비해야 해. 아, 그리고 박준호 엄마가 오늘 나 찾아왔었어. 아들 좀 도와달라고. 박준호가 지금 폐인처럼 술만 마신대. 전화를 끊고 나는 난간에 기댔다.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다. 5년 전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은
이제 남이 되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박준호의 문자였다. 세연아, 나 입원했어. 급성 위염. 한 번 와줄 수 있을까?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결국 나는 답장했다. 푹 쉬고 빨리 나아. 가겠다는 말도 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고 나는 그의 번호를 다시 차단했다. 잔인해서가 아니었다. 한 번 무너진 경계는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독립하는 법을 배우는데 5년을 썼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켜고 다음 주 발대식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다.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세연입니다. 평범한 이혼 여성이자 다시 시작하는 직장인입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는 잠시 멈췄다. 내가 정말 평범할까?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다.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실패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라고. 새벽 1시 연설문을 완성했다. 잠자리에 들렸는데 핸드폰 화면이 빛났다. 달력 알림이었다. 내일은 엄마의 생신. 나는 일어나 쇼핑 앱을 켜고 엄마가 갖고 싶어 하셨던 실크 스카프를 주문했다. 주말에 집에 가는 차편도 예매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누워 눈을 감았다. 수많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에서 억지로 웃던 나, 부엌에서 죽을 끓이던 뒷모습, 구청 앞에서 단호하게 돌아섰던 나, 입찰 설명회에서 자신감 넘치게 발표하던 나,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오늘 밤 강변의 야경에 멈췄다. 불빛은 찬란했고 앞길은 밝았다. 나는 안다.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창밖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깊다고 했던가. 하지만 나는 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다.